반갑습니다. 방송 사랑하는 중학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장 거동, 그다음 변형 거동 등등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장 커브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면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인성이다라고 예전에는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더니 사실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소재의 강도만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튼튼한 재료를 만들고 이 재료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류 역사에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인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인성이라는 개념을 인간 사회에 이제 알려준 사건은요, 바로 이제 이 Great Molasses Flood라고 해가지고 1919년에 있었던 당밀 탱크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스턴 데일리 글로브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한 50명이 사상당하고, 50명이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11명 정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당밀 탱크라고 내부에 굉장히 이제 어떠한 곡식 같은 거 그런 것들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가공하고 그런 공장이었는데, 거기 내부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폭발이 발생한 거죠. 어떤 가스가 찼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폭발이 발생한 사진 보시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비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애프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완전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사실 이 두 사진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건물이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독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 그 그리피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겠죠. 이때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파괴가 발생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파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파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재료가 두 개로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궁금한 점을 봤을 때는 이 분리됐을 때 새롭게 생긴 것은 바로 이 새롭게 생긴 두 가지 면이 이제 새롭게 생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전과 후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나중에 생긴 것은 두 개의 새로운 면이 생겼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연력학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 연력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이제 기초를 두고 여기서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깨지면은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그리피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그리피스가 이야기했던 거는 유리판 같은 걸로 이제 잘 이렇게 깨지는 것들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준 다음에 파괴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생긴 면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계산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는 결함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함이 이 불안정해져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존재하고 있던 결함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균열 성장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화가 재료의 표면 에너지보다 클 때 일어나는 현상.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변형이 되는 것보다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더 나을 때, 그럴 때 바로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차라리 파괴되는 것, 즉 파괴된다는 것은 새로운 두 개의 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더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가고자 하는 방향일 때는 바로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는 좀 이제 운이 좋았던 게, 계속 실험을 했던 게 유리 같은 걸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깨지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는 만큼 딱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표면 에너지랑 완전 관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취성인, 즉 이제 파괴가 잘 발생하는, 잘 깨지는 그러한 소재나 그러한 고체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금속 소재에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뭐 가능한 소재들도 지금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그리피스 모델이 수정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소성 변형까지, 이제 변형되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이제 1948년,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리죠. 긴 시간 이후에 이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배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뭐 이 영화를 보는 세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화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 사건들이 있죠. 배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배 이름 뭐죠? 예,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191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건조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거의 한 270m, 높이가 20층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다 접목된 그 영화를 만약에 볼 기회가 있어. 1998년도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다음에 뭐 케이트 윈슬렛 뭐 이런 배우들이 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배우나 케이트 윈슬렛 이런 배우는 지금도 거의 뭐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배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배가 가다가, 근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또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가다가 이게 배가 엄청나게 뭐 커다란 뭐 얼음이랑 정면 충돌을 했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아까 뭔가 끓긴 것처럼, 그죠? 가다가 뭐 빙하 같은데 살짝 끓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단 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밑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렇게 배가 이제 점점 이제 균열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균열이 생성되면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균열이 전파하게 되는 건데, 이때 당시 이제 배를 건조할 때 사람들은 이 인성, 그다음 파괴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계적 설계적 접근 방법을 이 배를 설계할 때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냥 생각했던 거는 강도가 굉장히 높으면 되지 않느냐, 엄청나게 뭐 우수한 튼튼한 그러한 소재만 집어넣게 되면은 이 굉장히 절대 가라앉지 않는, 여기 나오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다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균열이 생성되고 균열이 전파하고 하는 개념들을 여기에 잘 녹여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여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타이타닉호에 이제 적용되었던 기술이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제 리벳이 이제 한 300만 개 정도 사용되게 됩니다. 리벳 공법 자체는 나쁜 공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항공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항공기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뭐 날개 같은 데나 뭐 모든 부분에 뻥뻥뻥뻥뻥 하는 것처럼 약간 못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뭐 리벳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용되는 굉장히 좋은 공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리벳으로 이제 해놓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그죠? 구멍을 뚫는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구멍이 뚫린 것에서 균열이 전파할 수 있다, 성장이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또 다른 문제일 텐데, 그거를 몰랐으니까 여기에 뭐 구멍을 몇 개를 뚫어놨습니까? 300만 개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취성에 대한. 그래서 빙하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료 강도에서 꼭 아셔야 되는 배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만약에 이 금속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배의 이름은 흔치 않게 이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이제 리버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티호 사건은 사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게 더 의미를 가집니다.
뭐 영화에선 타이타닉을 제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타닉 알려드렸지만 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 리버티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리버티호 사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리버티호라는 배가 한 2,700여 대 정도 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시기가 한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배들을 만들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느냐? 여기서 또한 취성 파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손상을 입는 게 거의 1,000대 가까운 배들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된 한 2,700여 척 가운데서도 한 200대 정도는 그냥 이 파손돼서 가라앉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또 사건이 뭐였냐면은 단순히 이제 정박해 있던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정박해 있던 배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배인데요. 이게 아무도 이제 여기 뭐 운항한 것도 아니고 건드리지도 않는데 그냥 가만히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가 굉음을 내면서 두 동강으로 갈라진 거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즉 타이타닉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12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잘 몰랐던 거죠. 그죠? 진짜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게 알게 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전쟁 중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뭐 인류 역사에서 전쟁 중에서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온 부분들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라들었죠. 왜 이 배가 이 균열이 생기고 배가 왜 파괴가 발생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수송선 파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 책임 돌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미숙련공, 그러니까는 이렇게 숙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용접을 하는 바람에 이 용접에서 이제 이 균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결함이 생겨서 파괴가 생겼다라고 하는 용접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갑판구, 승강구의 그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이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각형 그 꼭지점 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균열이 생성돼서 전파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소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접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형상에 대한 문제니까 약간 기계 설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바로 이제 소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재가 이 리버티 수송선에 사용된 철강 재료가 샤피 충격 인성이 굉장히 낮은 철강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성이라는 걸 개념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 인성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일단 용접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에서는 보면은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철판이 있는데 철판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끊어져 있는 거를 같이 붙이는 게 이제 용접이 되겠죠, 그렇죠? 용접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하나의 소재가 두 개의 소재인데 용접하면 하나의 소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여기에서는 균열이 빠르게 이제 전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파한 생성된 게 요 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접을 하면은 균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정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균열 정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균열을 중간에 물리적으로 정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개선하게 됐냐면은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용접한 철판과 철판 사이에 균열 정지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 다른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는 승강구 뚜껑 모서리가 이제 이 각진 경우에는 이 각진 경우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각진 것을 이제 이 둥글게 이제 둥근 형태의 곡선형으로 이제 개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철제판 중간중간에 이제 균열 정지 철제판을 만들어 가지고 리벳으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리벳으로 설치하는 거는 균열 전파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냐면은 두 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균열이 글로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용접을 하면 쭉 갈 수 있지만 리벳으로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멈추겠죠, 그죠? 멈춥니다. 그러니까는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용접이 안 좋고 립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용접 품질을 관리하는 규격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규격을 계속 만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는 것도 ASTM이라는 거, American Standard 뭐 테스트 메소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ASTM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내용 쓴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에디트, 계속 수정 추가 해온 거죠.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뭐 소재 만들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꼭 로에다가 2시간 넣었다가 그다음에 30분 안에 무조건 캔칭을 시키고 아니면 또 뭐 한 2시간은 몇 도에 무조건 두어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들에. 그 기준들의 이유가 다 뭐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 역사적 귀납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규격들이 뭐 워싱턴 해군 연구소라던가 이런 쪽에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뭐 이 잘 깨지는 유리판 같은 소재에서만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얼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얼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리피스의 모델을 수정해서 금속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변형이 발생해요. 금속에서 파괴만 발생하는 게 변형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하중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이 재료 강도학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인장이나 압축이나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중을 줄 때 외부 하중이 가해졌을 때 소재가 처음에는 변형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하죠. 탄성은 뭐 원래 상태로 가니까 소성 변형을 하게 되는데 자, 소성 변형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는 이 소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소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성 변형을 계속 선택하는 소재는 이 덕타일한 소재가 되겠고요. 인성이 높은 소재가 되겠고요. 파괴를 먼저 선택하는 소재는 이 브리틀한 취성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성인 소재는 바로 파괴가 일어나는, 그다음 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성이 있는 소재는 계속적으로 변형되기를 원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만약에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독립투사가 있는데 뭐 일제강점기에 뭐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불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불고 버틴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소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취성과 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속 소재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면은 정말 취성인 소재는 사실은 이 세라믹 소재입니다. 세라믹 소재는 취성인 소재고요. 엄청나게 연성인 소재는 뭐냐? 보통 이제 고분자 소재들이 주로 연성인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속 소재는 어디 있느냐? 그 이제 중간점에 있는 거죠. 중간점에서 이제 이 취성인 부분도 있고 연성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성인 부분들을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그리피스의 모델을 조금 더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이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에너지적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너지적.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면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 두 개의 표면 에너지, 두 개의 면이 나온 표면 에너지는 취성적인 면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소재 자체가 균열이 이제 전파 또는 생성 또는 전파하면서 소성 변형되는 만큼 소성 변형 에너지도 뭐랑 같겠습니까? 파괴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다 포함한 개념. 그래서 이 파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재료 강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인 에너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에너지라는 단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대표적인 단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줄이란 단위가 있죠. 줄이란 사람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칼로리 줄 이런 킬로칼로리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이 줄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인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나는 뭐 강도, 뭐 뉴턴, 그 다음에 뭐 이게 단면적, 뭐 제곱미터, 뭐 제곱밀리미터 이런 것만 했지만 새로운 단위인 에너지라는 줄이라는 단위를 이 인성에서는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썼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에너지적인 부분으로만 하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한계를 느끼게 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됐냐면은 이 다른 개념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이제 만약에 이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이제 존재하는데, 자, 균열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가운데 균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주변부에서 전부 다 받는 힘들이 어떨까요? 이 가운데 완전 진짜 가까운 곳이랑 멀리 있는 곳이랑 받는 힘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균열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이제 파괴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딱 균열이 있는 거기 그 부분만 뭔가 변형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변형이 되는 영역이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 변형이 되겠죠. 옆에 변형이 된 영역이 보인 다음에 그 이후에 파괴가 점점 전파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영역을 다 고려하기가 어떻습니까?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균열이 만약에 이 점에 있어요. 이 점에 있고 여기의 응력은 만약에 10뉴턴이 걸렸다. 여기는 뭐 20뉴턴이다. 여기는 뭐 5뉴턴이다. 이거를 다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균열에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뭐 각도도 중요하겠죠. 균열 일로 전파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랑 이쪽에 뒤쪽에 있는 친구 또 다르겠죠. 그죠? 각도와 그 다음에 그 거리, 그 다음에 응력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간애들이 가지는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관계식을 딱 만들었더니 하나의 계수가 나왔습니다. 계수라는 건 뭡니까? 뭔가 비례하는 관계에서 뭔가 뭐 그 계수라는 계수값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뭐 y는 뭐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관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3이다. 그럼 이때 계수는 뭡니까? 2죠, 2. 그죠? 상수는 3이 되겠죠? 2라는 값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2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는 y는 항상 x의 2배에다가 3을 더한 값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이 x 값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변수죠.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계수를 아는 거죠. 2라는 값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수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응력 확대 계수라고 하는 K값이 됩니다. 그 K값이 나중에 파괴 인성이에요. 그 계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 계수를 왜 쓰느냐?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응력, 이 가운데 가까이 있는 데는 엄청 높겠죠. 뭐. 여기 나는 1000뉴턴, 여기는 뭐 100뉴턴. 거리에 따라 어떻습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고, 각도에 따라 다르고, 방향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거를 뭘로 만들었다? 수식으로 만들었다. 만든 수식을 사실 뭐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원 강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수식들에서 계수가 K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응력 확대 계수라는 게 그 K 값이 되겠습니다. 균열이 생성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값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피로 및 파괴라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파괴 역학을 또 그 Z 여객기 동체 파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또 활용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잠깐 이제 피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오른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이제 피로균열 전파 그래프라는 겁니다. 피로균열 전파. 이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 가보셨나요? 예, 그 도시랑 이름이 같은 페리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페리스라는 과학자가 이 원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피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로는 뭐냐면, 피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철사를 하나 드릴게요. 철사 하나 드리고 나서 그거를 끊어보세요 하면 어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쓸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잡고 이렇게 쭉 늘려서 쓸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계속 구부렸다가 이제 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이렇게 구부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누가 이걸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철사를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팔로 잡아당겨가지고. 아, 거기 한 명 있다고요?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철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힘이 적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반복적인 하중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피로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면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피곤한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놀기만 하니까,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놀기만 해서 그래요.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만 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놀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아십니까? 커피를 한 달 동안 안 마신 이후에 한번 마시면 최고의 꿀맛입니다, 여러분. 꿀맛이에요, 꿀맛.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약간 커피를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2주를 안 먹다가 어제 처음 한 모금 딱 한 모금 먹어봤거든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정말 이런 천국이 어딘가.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피로 시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하중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응력대에서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까? 그래서 페리스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